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아니, 지금 말씀드리기도 끔찍합니다. 제 아들 민호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여리다고 해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죠. 그런 아들이 3년 전 며느리 수진이라는 아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단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외모에 말씨도 정중했죠. 첫 만남에서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모셔다 주었고, 팔다리도 주물러 주면서 정을 쌓아왔어 조죠. 8살 손자 지우와 6살 손녀 예진이도 엄마를 무척 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자상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희 많이 사랑한대요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했는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들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충격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요즘 감기가 심해서 열도 계속 나고. 어머, 그럼 수진이가 잘 챙겨줘야지. 약은 먹고 다녀. 수진이는 요즘 바빠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와 민호가 모두 출근한 시간을 맞춰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예비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아픈 몸으로 어떻게 지낼까?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 설거지를 하느라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안방을 치우려고 침실로 들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벌써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혹시 수진이가 일찍 퇴근한 건가? 아니면 민호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온 건가? 누구든 간에 몰래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들키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다가 저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 있던 안방 장롱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장롱 안에서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거실 쪽으로 향하더니 잠시 멈췄어요. 어? 누가 청소를 했지?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놀란 듯한 톤이었어요. 아, 그래. 제가 깨끗하게 치워놨으니까 의아해하는 거겠구나.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었나?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굵고 낮은 목소리. 그런데 왜 낯선 남자가 우리 며느리와 함께?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오셨나? 그런데 연락도 없이. 수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거실에서 부엌으로 다시 거실로 움직였어요. 깨끗하게 해놨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누군가 있는 건 아니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시어머니 신발도 없고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현관에 신발을 넣어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네요. 다행히 수진이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됐고. 오늘 회사에서 현우랑 얘기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현우? 그게 누구지? 민호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응, 다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현우라는 사람이구나. 민호의 회사 동료인 것 같은데 왜 며느리와 집에? 진석이 형은 요즘 어때?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어제도 일찍 들어왔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픈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집에 일찍 들어와서 쉬면. 현우라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 어차피 곧. 수진이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어차피 곧 뭐라고 하려던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할까? 현우가 제안했어요. 그럴까? 카페 가자.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신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더 장롱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나갔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영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집에서 만나다니. 그것도 민호의 회사 동료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려고 밖에 나간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만나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회사 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8살 손자 지우와 6살 손녀 예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아. 그런데 민호는 오늘 안 왔네? 민호 오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주말에도 나가야 한대요. 수진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민호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주말에까지 일을 시킬까요? 민호 감기는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수진이가 대답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손자 지우가 제 무릎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젯밤에 기침을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약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없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기가 나았다면서 어젯밤에 기침을 많이 했다고요? 게다가 약도 없었다고. 지우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약 사다 드렸잖아. 수진이가 급하게 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아, 맞다, 엄마. 까먹었어. 6살 손녀 예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언제 또 와요? 지우 오빠랑 저한테 과자 사준다고 했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진아, 무슨 아저씨?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회사 사람이에요. 민호 오빠 후배인데 가끔 집에 와서 일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래? 어떤 사람인데? 현우라고. 착한 사람이에요. 현우. 그날 제가 장롱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가끔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현우 씨가 자주 오나? 아니에요, 가끔. 정말 가끔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어머니 계셔서. 내일 얘기하자. 몇 분 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학교에서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초등학교에서 토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토요일인데도 학교 일이 있어? 네, 월요일에 있을 행사 준비 때문에요.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후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고는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손녀 예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수진이가 막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집에 가서 해 먹을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에요. 민호 오빠도 들어올 시간이고. 수진이가 아이들을 재촉해서 일어섰어요. 평소라면 저녁까지 먹고 가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서둘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감기는 좀 어떠니? 아직 좀 남아있어. 밤에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자겠어. 역시 지우 말이 맞았네요. 감기가 나았다던 수진이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약 사다 주고 그러지. 수진이는 요즘 바빠서 그래. 괜찮아,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민호야, 너 후배 중에 현우라는 사람 있지? 현우? 최현우요? 있어요. 왜요?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왜? 승진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 것 같고. 아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내가 아프다고요? 그럼 기혼자네요.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와 그 사람이 집에 온 적 있어? 집에요? 글쎄요. 업무 상담 때문에 몇 번 온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얘기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는 현우라는 사람과 가끔 만난다고 했는데 민호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혼자라고 했고요. 다음 날 일요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평소에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현우라는 사람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아이들도 없이 낯선 남자와 일요일에 카페에서 만나다니. 게다가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완벽한 며느리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 안 가도 될 것 같아. 열이 40도 가까이 나서. 어머, 그럼 병원 가야지. 수진이는 뭐 한대? 수진이는 오늘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일찍 나갔어.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40도 열이 나는데 혼자 두고 간다고요? 당장 가서 내 돌봐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무슨 소리야? 당장 간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해열제와 죽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가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서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뭐야? 병원부터 가자. 엄마, 괜찮아. 약 먹고 좀 쉬면 나을 거야. 민호를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를 마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며느리가 뭐 하길래 이런 상태까지 놔둬. 제가 속상해하자 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탓하지 마. 학교 일이 바빠서 그래. 착한 아들이 아직도 며느리를 두둔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죽을 끓이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여니 기가 막혔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유도 상했고 반찬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저는 한숨을 쉬며 급히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죽을 끓이고 반찬도 몇 개 만들어 놓았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민호가 약 먹고 깊이 잠들어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는구나.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신발이 있네. 수진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짜증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왜 또 왔을까? 귀찮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귀찮다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계시면 곤란한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 어차피 곧 없어질 분이잖아.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곧 없어질 분이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저는 부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진석이 형은 감기 때문에 누워 있어. 바보같이. 바보같이라니. 수진이가 민호를 그렇게 부르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아픈데 뭘 알겠어.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언제로 정했어? 다음 주 금요일. 회사 야근할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건물에서. 응. 옥상에서 추락사고로. 완벽할 거야. CCTV도 없는 구석이거든. 추락사고. 설마 이게 정말? 보험금은 7억. 여러 군데 드러났거든. 작년에 추가로 가입한 것까지 7억이라고요?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와, 7억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겠네. 그러게. 그 바보가 죽으면 나는 가엾은 과부가 되는 거고, 넌 동료를 잃은 슬픈 후배가 되는 거야. 바보라니. 수진이가 민호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죽인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 지우랑 예진이? 걔들한테는 아빠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돼.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손자, 손녀들까지 속일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게다가 나이도 많고. 설마 우리를 의심하겠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군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괜찮아. 내가 이때까지 완벽하게 연기했잖아. 효부 노릇도 하고, 착한 엄마 노릇도 하고, 모두들 속아 넘어갔어. 연기였다고요? 그동안의 모든 게 정말 대단해. 나도 속았을 정도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특히 그 할머니 앞에서는 정말 힘들었어. 맨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현우가 웃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맞아. 보험금 받고 적당히 시간 지나면 재혼하는 거야. 물론 너랑. 그럼 내 아내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혼하든지 뭐든지.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완전 범죄가 될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게다가 그 바보는 의심도 안 해. 맨날 수진이는 천사야. 수진이는 완벽해 이러고 있어. 두 사람이 비웃으며 웃었어요. 그럼 언제 실행해? 다음 주 금요일 밤. 야근한다고 하고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나도 알리바이 준비할게. 완벽해. 이번엔 정말 끝이야.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친딸처럼 아꼈던 수진이가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게다가 7억이라는 거금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효도가 전부 연기였다니.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선 집을 나가서 정신을 좀 차려야겠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계획을 어떻게 막을지 생각해야 해요. 제 아들을, 우리 지우와 예진이의 아빠를 지켜야 합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아무리 끙끙 앓아봐야 소용없잖아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민호에게 말했을 때 믿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민호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수진이를 너무 믿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계신다며 들으려 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수진이네 집 근처에 가서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8살 손자 지우와 6살, 손녀 예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우야, 예진아, 어린이집에서 잘 있어. 엄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 언제 데리러 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늦을 거야. 할머니한테 전화드려서 데리러 오시라고 할게. 그러고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되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아이들 맡겼으니까 이제 만날 수 있어. 카페로 와.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한테 했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아파트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잠시 후 현우라는 남자가 왔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현우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처럼. 저 둘이 정말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숨었는데
현우가 수진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말하는 게 들렸어요.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 조심해. 알아. 완벽하게 할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저는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온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장을 본다고요? 오후에 민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는 아들 집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 민호가 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집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아내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톤이었습니다. 괜찮아. 감기도 많이 나은 것 같고.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수진아. 정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연하지. 우리 평생 함께 할 거잖아. 평생 함께 할 거라니. 며칠 후에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한참 더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또 수진이를 지켜보려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가 집에서 나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나오더군요. 아, 네. 어머니,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건 적도 없는데? 네, 지우랑 예진이 학용품 사러 백화점 가려고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백화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수진이는 현우의 사무실로 갔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학용품을 샀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녁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오늘 어머니랑 통화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나는 수진이한테 전화 안 했는데? 어, 그럼 수진이가 왜? 민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민호가 얼버무렸어요. 수진이한테 뭔가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아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베란다에서 수진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맨날 옷만 더럽히고 정말 짜증나. 바보 같은 놈이라니. 민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거 못하겠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요일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수진이가 휴대폰을 받았어요. 응, 현우야. 잘 있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졌거든요. 나도 보고 싶어. 오늘은 못 만나. 그 바보가 일찍 들어온대. 그 바보라는 게 민호를 말하는 거였어요. 금요일 지나고 나면 우리 맘대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잠깐의 침묵 후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정말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민호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 아이들 앞에서는 자상한 엄마, 제 앞에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고 현우와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며칠 후면 민호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도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예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해요. 우리 아들을 지우와 예진이의 아빠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민호에게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게 뻔했어요.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 경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1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모든 거래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선 수진이의 일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사서 시간, 장소, 상황을 꼼꼼히 적었어요. 오전 9시 30분, 수진이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오전 10시, 현우와 통화 후 카페로. 오전 11시 30분, 현우와 함께 카페에서 나와 손목 잡고 헤어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며칠 관찰하다 보니 수진이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꼭 현우와 만나더군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비슷한 시간대에 만나고 비슷한 장소에서 헤어졌어요. 이 여자 정말 치밀하긴 하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분명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의 통화를 녹음하는 거였어요. 요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손자 지우에게서 배웠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수진이가 통화하는 곳에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녹음하는 거였어요. 목요일 오전 저는 수진이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10시 정각에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실수했지만 다행히 켜졌어요. 응, 현우야. 금요일 계획 확인했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네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밤 10시로 했지? 야근한다고 하면서. CCTV 없는 구석 맞지? 확실해? 좋아. 그럼 너는 밤 10시 30분에 1층 로비에서 기다려. 사고 났다고 신고하는 거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짜여 있네요. 보험 서류는 다 준비했어. 금고에 넣어뒀으니까 걱정 마. 응, 사랑해. 금요일 지나면 우리 새 출발이야.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녹음을 정지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현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민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현우라는 분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 네, 아내분이 암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힘들어하나? 네, 승진도 안 돼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술 마시고 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현우도 돈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수진이의 제안에 넘어간 거겠죠. 이제 보험 쪽도 알아봐야겠어요. 수진이가 7억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자주 가는 보험사 지점에 가서 상담받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요즘 젊은 분들은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드세요? 보통 생명보험은 3억에서 5억 정도 가입하시는데 간혹 더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작년에 한 분은 여러 회사에 나눠서 7억 정도 가입하셨어요. 남편분이 회사원이신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년에 7억을 가입했다고.
설마 그게 수진이?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수진이와 현우의 살인 계획에 대한 녹음 파일. 둘째, 수진이의 이중적 행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 셋째, 현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 넷째, 작년에 7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민호였어요. 과연 이 증거들을 보고 믿어줄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다. 시간 될 때 혼자 나와 보겠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전화로는 못해. 꼭 만나야 해. 알겠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민호가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바로 그 끔찍한 금요일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호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갔는데 가방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평소처럼 착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수진이가 너를 죽이려고 해. 뭐라고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일 금요일 밤 회사 옥상에서 너를 밀어 떨어뜨릴 계획이야. 현우라는 사람과 짜고 말이야.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들어봐. 내가 직접 듣고 녹음까지 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와 현우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밤 10시로 했지? 야근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엄마, 이게 정말 수진이 목소리예요?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들었는데. 하지만 이상해요.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호야, 더 있어. 수진이가 작년에 생명보험을 7억이나 가입했어. 그리고 현우라는 놈과 불륜 관계야. 엄마.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데요. 그게 다 연기야. 내가 직접 봤어. 혼자 있을 때는 너를 바보라고 불러.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민호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위험에 처한 건 민호인데. 민호야, 제발 엄마 말을 믿어줘. 내일은 절대 야근하지 마. 특히 옥상 근처는 가지도 마. 엄마, 진정하세요. 우선 집에 가서 쉬셔요. 민호가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제 말은 전혀 믿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민호야.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회사로 가봐야 해요.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뵙겠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차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수진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현우라는 사람 만났지?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회복했습니다. 현우요? 민호 오빠 회사분 말씀이세요? 오늘은 안 만났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손도 잡고. 어머니, 민호가 제 말을 막았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민호 오빠 괜찮아요. 수진이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일이 있나요?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멀쩡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집에서 들어요.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호 오빠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이상한 생각이라니.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엄마. 내일 병원 가봐요. 민호까지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민호야, 정신 차려. 내일 밤에 정말 위험해. 엄마, 그런 말 그만해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절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8살 손자 지우와 6살 손녀 예진이가 저를 피하는 거예요. 지우야, 예진아, 할머니 왔어.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이들이 뒤로 숨었어요. 지우 오빠,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예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나쁜 말 해요? 지우가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가세요. 우리 엄마 울게 하지 마세요. 예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아들도 손자 손녀들도. 수진이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 금요일이거든요. 저녁 6시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제발 오늘 밤에는 야근하지 마. 엄마가 부탁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야근해야 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정말 병원 가봐요. 이상해요.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수진이 말로는 밤 10시에 실행한다고 했어요. 이제 3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 혼자 어떻게 아들을 구해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우와 예진이의 아빠를 지켜야 해요. 온몸이 떨리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겠어요.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진정시키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미리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동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오후 7시,
저는 민호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 로비를 보니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근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구석진 곳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 30분쯤 드디어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나? 제가 안도하려던 순간 현우가 나타났어요. 형,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위층에서 부장님이 찾으신다고 하던데요. 부장님이요? 지금? 네,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옥상 휴게실에서 기다리신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옥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장소. 옥상 휴게실요? 거기서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으시나 봐요. 민호가 현우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옥상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게실 쪽으로 향했어요. 부장님이 어디 계시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조금 늦으시나 봐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휴게실 뒤쪽으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형, 담배 한 대 피우고 기다릴까요? 현우가 민호를 난간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기다려요. 아, 그럼 저만 피울게요. 현우가 담배를 꺼내면서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슬쩍 민호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바람이 세네요. 그러게요. 부장님이 왜 이런 곳에서? 그 순간이었어요. 현우가 갑자기 민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렸어요. 난간 쪽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어요. 온몸이 떨리면서도 힘이 솟구쳤습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야, 그놈한테서 떨어져.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이 새끼가 내 아들 죽이려고 했지. 저는 현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형이 넘어질 뻔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수진이까지 왔네. 이제 다 모였구나.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위험해요. 내려가요. 위험한 건 내가 만든 거잖아. 내 아들 죽이려고.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증거가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밤 10시로 했지? 야근한다고 하면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진이와 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민호 오빠,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조작한 거야. 수진이가 급히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작? 그럼 지금 여기서 현우가 널 밀려고 한 것도 조작이야? 제가 따져 묻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현우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찍어서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불륜도 하고 살인 계획도 세우고. 정말 대단하더라. 어머니,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그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미치겠거든. 수진아.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외쳤어요. 뭐가 놀라워? 당신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착한 척만 하고. 수진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보험금 7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현우와 함께. 너희가. 정말로.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 망쳤어. 왜 자꾸 끼어들어?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내 아들 지키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 누가 믿겠어?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믿을 거야. 제가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뭐? 수진이와 현우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위치는 빌딩 옥상입니다. 급해요. 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도 있다고 말했고요. 안 돼. 현우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민호가 현우를 밀쳐냈어요. 형도 죽을 뻔했잖아요. 왜 저를 막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제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드디어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살인 시도까지. 수진이와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담당 형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만약 어머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끼어들었어?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더군요. 민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아서. 민호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재판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피고인 이수진은 작년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피해자 명의로 총 7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공범 최현우와 함께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이 평소에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할 때는 떨렸지만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수진이의 이중적인 모습, 아이들 앞에서까지 거짓말한 것,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간 것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어머니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이용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현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으려 한 거잖아요. 피고인 최현우는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공범 이수진의 제안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8살 손자 지우와 6살 손녀 예진이가 엄마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진이가 제게 물어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예진아,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하지만 할머니가 지우와 예진이를 지켜줄 거야. 아이들이 다시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구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그 전주에 검사님이 구형을 했었어요.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15년이었어요. 현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현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특히 주범인 이수진은 완벽한 며느리를 가장하며 가족들을 속였고 발각 위기에서는 시어머니까지 정신질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악랄한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조금 달랐어요. 판사님이 엄숙하게 판결을 읽어 내려가셨어요.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검사가 구형한 15년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12년이었어요. 수진이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피고인 최현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현우도 구형된 10년보다 적은 8년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범인 이수진은 평소 완벽한 가족상을 연기하며 주변을 속이다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더욱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했고 어린 자녀들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수진이가 법정에서 무너지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2년. 12년 동안 감옥에.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방청석에 있던 아내에게 울며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어요. 판결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의 기지가 아들을 구했다. 완벽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살인 계획,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완전 범죄 마가 같은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많이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더니 이제는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지우, 예진이 생각해야지. 아이들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라고 말해요. 가끔 수진이를 면회 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지우와 예진이의 엄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12년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요. 민호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보고 결정할게요. 민호가 웃으며 말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어요.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현우도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대가치고는 너무 큰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이겠죠.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악마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지혜롭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